멈춰 지금. 어느 이상 안 돼.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전면부인데 네. 예, 지금 드래그 코에피션트라고 공기저항 계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공기저항 계수만 계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는 공기저항을 받는 전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면적을 줄이고 공기저항 계수를 낮추면 전비가 좋아진다. 당연하죠. 근데 이 공기저항과 구름저항이 항속할 때 관성을 저항해서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항속을 할 때는 사실 구름저항과 공기저항에서 속도를 저항하는 힘만 에너지가 공급되면 네. 그 속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모든 물체들은 관성, 현재 속도를 유지해서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전기차 예전에 보면 전면적을 무슨 쏘가리 같이 해놨단 말이에요. 한 이유가 있어. 그 F1도 전면적이 쏘가리 같은 이유가 그렇죠. 무슨 송곳 같잖아요. 전면적이 넓으면 공기저항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EV9은 딱 봐도 얘는 전면적이 진짜 비효율적이지. 그러니까 EV9이라는 차의 특성이 공간이 넓어야 되고, 그렇죠. 공간이 넓으려면 전면적이 작은데 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말이 안 논리적으로 못 되죠. 쓰이잖아. 아니지. 어? 닥터 핌을 데리고 오면 돼요. 하여튼 몰라. 닥터 피면 뭐 왜냐면은 피가 나는 피면 예전에는 핵을 도는 전자가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비어있거든요. 간극이 엄청나거든. 몰라. 그 간극만 조절하면 그거 못하나? 근데 하여튼 면적을 넓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라는 전제하에서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러면 얘가 받는 에너지 손실을 줄이려면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공기저항 개수를 줄이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답이 거야. 없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뭐 얘 공기저항 개수 0.28이라고. 0.28. 깜짝 놀라서 이 뚱땡이가 어떻게 0.28이야? 그때 생긴 게 그렇게 안 생긴 게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생겼는데,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 소비, 주행을 위한 에너지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온갖 악조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죠. 무게가 지금 2. 몇 톤? 2.4톤에서 2.4 2.55톤까지. 우리가 안 그래도 무겁다고 하는 그런 차들이 2.1톤, 전기차가 되면서 왜 이렇게 무거웠냐 하는 게 2톤, 2.1톤인데. 근데 재밌는 게 응. 이 정도 되면은 놀릴 만도 한데 못 놀려. 왜냐면은 그잖아. 2.7톤 넘어가는 놈이 저쪽에 많아서 얘를 놀릴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2.6톤이면 되게 무거운 거거든. 그렇죠. 2.5톤 막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얘한테서 그 발군의 그 전비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게는 줄일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무게가 무거우니까 에너지 타이어를 막 쓰는 그건 또 시대에 또 어긋나는 방향이고. 21인치예요 이게 또 휠타이어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지금 디자이너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공기저항에서 줄이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80k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는 공차 중량, 구름 저항이 영향을 많이 주고 네. 그 이상부터는 이제 공기 저항이 공기 저항이 많이 받죠. 영향을 많이 주는데 얘는 속도를 내면 낼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공기 저항 계수 드래그 코에피션트라도 수치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보시면 지금 여기서 앞에가 공기가 쭉 흘러가서 여기를 타고 저 뒤로 쭉 지나가요. 그렇죠. 커브 하나를 뺐는데 다 막혀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런 짜잘한 때까지 다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요. 티끌 모아야 돼. 네, 네. 이 공면 자체도 어. 최적의 그 값을 찾기 위해서 그랬을 계속 컴퓨터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그랬을 돌려서 거예요. 자, 금세공하는 데는 가루 모아다가 금반지만. 그렇죠. 그랬어. 그런 거 왜냐면 지금 얘 입장에서는 드래그 코에피션트가 금이거든 지금. 맞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티끌 모아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 특히 현대 기아가 이제 풍동 실험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마무시한 박스형 SUV가 0.28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서 그런 이 하부 그 언더커버의 매력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배터리 저 밑에 보시면 평평한 게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내연기관이면 드라이브 샤프트 뚫고 지나가고 배기가스 머플러 뚫고 지나가고 그러면 깨끗할 수가 없어. 그렇죠. 난장판이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배터리를 깔아주기 때문에 네. 요 언더커버가 그만큼 더 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이제 모터 보러 가겠습니다. 그 서버 모터가 아 요거요? 네네. 네네네. 그게 이제 스티어링 기어에 붙어 있죠. 스티어링 기어가 요렇게 있죠. 요렇게. 네. 네네. 이렇게 모터 비슷한 동그란 게 붙어 있으면은 네. 요게 RMDPS다. 그렇죠. 렉 기어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CMDPS가 있고 네. RMDPS가 있는데 이제
R이 들어가면 좋다. 네. 그 왜 알까야죠, 알까야지. 그 자동차도 네. GTR 하면은 R이 좋은 거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모터가 이제 커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율주행에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단계 부분 자율주행을 하고 그리고 또 2단계 주행 보조도 지금은 기능이 워낙 좋아져서 그렇죠. 네. 이 스티어링 기어가 엄청난 토크가 필요해요. 자동차가 정지했을 때 이거 바퀴 돌리는 게 이 수직 항력 때문에 엄청나거든요. 약한 코너, 정말 네. 고속도로에서 만날 수 있는 약한 코너는 살짝 힘만 줘도 될 텐데 그렇죠. 이 램프 같은 꺾어져 나가는 코너에서는 핸들이 꺾여 있으면 그렇죠. 스티어링 바퀴가 돌아 있으면 바로 펴지는 힘을 엄청 세게 받거든요. 그렇죠. 그걸 견뎌서 돌려줘야 돼. 네. 그러면 3단계 같이 어느 정도 어느 길이든 다니려면 얘가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전기 모터가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네. 요게 사륜열 전기차 시장에서는 듀얼이라 그래야지 이제 사륜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네네네. 안 맞아. 네. 듀얼 전륜에 이게 들어가 있고요. 요게 부스트 옵션을 하게 되면 네. 여기에서 이제 100Nm의 토크가 올라가면서 출력이 높아집니다. 전륜의 출력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 전기 모터는 가장 중요한 게 전자기력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이거든요. 그렇죠. 이 전자기력을 다루기 위해서 전자장비에는 인덕터라는 부품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덕터 그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소자로 사용이 되는데 네. 또 여기에다가 전력을 잘 공급하려면 전력 반도체들이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스펫이라고 네. 최초에 1967년도 뭐 그쯤 내서 이제 개발된 네, 네. 강대원 박사님이 참여한 델 연구소에서 그런데 이제 대전류를 다루려다 보니까 전기차에는 모스펫이 실리콘으로 만드니까 약했죠. 열을 못 견디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이제 IGBT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차피 IGBT나 모스펫이나 다 똑같은 전력 반도체인데 네. 야 그러면 소재를 바꾸면 모스펫이 IGBT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니까 네. 소재를 한번 바꿔보자 해서 실리콘에 뭐든지 탄소가 붙으면 성질이 바뀌어요. 그렇죠. 카본 파이버 린포스드 폴리머도 그렇고 네.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SiC로 딱 바꿔보니까 효율이 확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모스펫을 써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스위칭을 해서 뭘 높여야 되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인덕터라는 부품이 전력 소사에서는 중요하다. 전기 모터는 출력과 발전을 동시에 네. 함께 수행한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콜라 테슬라가 교류 발전을 하면서 그 원리를 알아낸 것도 야, 교류 삼상 발전을 하니까 전력 생산하기에 딱이더라.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반대 개념으로 해서 왼손 법칙으로 적용하면 이게 전동기가 된단 네. 말이에요.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면 발전기가 되는 네, 거고. 그러면서 전기 모터에서는 어떤 제어가 가장 중요하냐면 인덕턴스 제어가 되게 중요해요. 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출력 발전을 동시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발전기는 그냥 발전만 하면 되고 네. 회생제동 필요 없다 그러면 출력만 내면 되잖아. 네. 그런데 얘는 출력과 발전을 동시에 얘 하나의 모터로 가만히 필요할 때 전환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덕턴스를 높여야 돼요. 왜? 회생제동을 높이지 않으면 이 배터리가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전류를 계속 공급하고 전력을 사용해야지만 얘가 돌아가니까. 네. 그러면 어차피 제동을 할 때 생기는 반대의 개념의 힘, 발전에서 발생하는 역기전력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인덕턴스를 높여야 돼. 인덕턴스가 바로 그 역기전력이 발휘되는 그 총량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눈치 빠르신 분은 야 그거 높이면은 그럼 출력에 방해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지. 심지어 코일을 감은 거랑 네. 처음 모터를 제조할 때 그 최대값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인덕턴스는. 인덕턴스를 낮춰버리면 출력은 전력을 높이지 않아도 확보가 되니까 방해를 안 받으니까 좋은데 뭐가 안 걸려? 회생제동이 약한 거지. 토크도 살짝 떨어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독일 차들이 회생제동이 약하다. 이게 기술력이 좋아서 내연차 기분을 내준 게 아니라 그렇죠. 출력을 만들어요. 확보하면서 주행 거리를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 인덕턴스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출력의 방해를 네. 받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방법을 낸 게 인덕턴스를 좀 낮추고
배터리를 왕창 실착. 그렇죠. 이 방법을 쓴 거예요. 어때? 그거 내 아이디어가.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배기량을 아주 효율적으로 가져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배기량 키우자. 그렇죠. 약간 그런 논리랑 비슷해요. 그럼 기름 네. 탱크를 좀 키우면 되죠. 아이. 그렇죠. 엄칸데 그냥 막 써. 그렇죠. 내 카드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아니 용량이 그렇게 큰데 왜 그거밖에 못 가? 이 사람들이 주행거리가 이게 진짜 많냐? 전기차가 좋은 게 뭐냐면 감속을 할 때 에너지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행 조건이 살살 감속하도록만 한 게 아니라 급 감속도 하게 하고 그렇죠. 급 가속도 하게 하고 하는데 급 감속을 할 때 충분히 에너지를 다시 뽑아내줘야 좋은 건데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낸 제조사와 그 해답을 숙제를 못 풀어낸 제조사의 결과가 근데 또 놀랍게도 우리 환경부가 그 기술 인덕턴스를 다루는 제어 기술의 실력을 그대로 드러내준다니까. 그게 우리 환경부의 전비가 잘 나오는 제조사가 그걸 잘하는 거고 못하는 제조사가 그걸 못한다는 게 여실히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기준은 바뀐 적이 없는데 바뀐 적이 없지. 우연찮게 그렇게 그러면 이제 항속해서 많이 나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공기 저항과 구름 저항 거기서 손실되는 에너지만 보태면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18kW에서 22kW 사이예요. 네, 차종에 네, 따라서. 네. 그것만 소모하니까 배터리가 많으면 깡패라니까. 자 그럼 링크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전기차가 되니까 네. 보통 요 정도 덩치면 WC4 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아예 그냥 이 플랫폼으로 맥버슨 스트럿 방식으로 이제 설계가 돼 있으니까 EGMP가 네. 그걸 썼고 아래 링크만 변경을 했네요. 아래 링크는 독일차에서 많이 본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쪽은 직선 방향으로 한쪽은 곡선으로 해서 링크 길이를 최대한 길게 뽑은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알루미늄 합금의 이 링크가 전체 면적이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강성 확보에 유리해지니까 강성하고 강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 부싱 쪽의 진동도 빨리 전달을 하고 그리고 또 경량화에도 도움이 되죠. 네. 대중 브랜드로서는 뭐 딱 좋은 제도네요. 고급스러운 세팅이에요. 네, 이 정도면은 뭐 기아 브랜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쓴 거라고 보여줄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프레임이 우물 정자 형태로 네. 되게 튼튼하게 잘 들어갔다. 네, 이건 세상 잘 돼요. 네. 우물 정자 형태로 단단하게 이렇게 견고하네요, 이제. 그리고 파워트레인 쫙 감싸고 있고. 서프레임 가기 전에 네. 이 스테빌라이저가 한번 막고 있어서 네. 얘까지 휘어질 사고는 굉장히 큰 사고예요. 그러니까요. 살짝 충돌하는 사고에서는 웬만하면 버틸 수 있게 해놨네요. 배터리 한번 보죠. 네, 배터리가 커버가 CFRP는 아닌 것 같고 GFRP인 것 같죠? 그 파이버 리인포스드 방식인데 그래스 파이버인 것 같아요. 느낌에. 네. 예. 그럴 것 그리고 같습니다, 느낌이. 네. 위에는 이제 철제 구조인데 아래쪽에 충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버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는데 네. SK의 구반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SK 구반발이 들어가 있어서 니켈이 9, 코발트 망간이 2분의 1, 2분의 1.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삼원계는 무조건 비싸다. 삼원계요. 예, 삼원계가 계속 똑같은 비율로 코발트가 들어가는 줄 알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100이면은 이제 코발트가 5%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많이 안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기차가 코발트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쓰는 아이폰이나 갤럭시 스마트폰이 더 많이 들어가죠. 여기에 코발트, 이 산화 코발트 방식이거든요. 급제가 여기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3원계 배터리 때문에 코발트 때문에 뭐 코발트 어린아이들 노동 착취당한다, 뭐 분쟁 광물 때문에 지구 병든다 하는데 그러면 스마트폰도 당장 손에서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부터 바꿔야 돼. 그거부터 LFP로 바꾸면 되겠네. 스마트폰 LFP로 바꾸면 그렇게 좋은 거 스마트폰에서 써야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은 배터리를 다시 교체식으로 가야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애플이
LFP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애플바도 돌걸? 그러면서 이제 팀 쿡한테 그럴 거야. 네가 마진 좋아한 건 알겠는데 정도껏 해라. 마진 쿡. 야 애플 아이폰에다가 LFP를 넣는다고 아마 국제적인 데모가 일어날 거다.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뭐 코발트가 그렇게 걱정되고 환경이 그렇게 걱정되면 LFP를 스마트폰부터 적용을 해야 코발트 사용량이 준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기차 업체들은 이미 니켈에 더 의존을 하지 코발트에 의존을 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코발트는 111 33%에서 옛날 이야기. 622 해가지고 거의 뭐 20%로 8111에서 10%로 이제는 5%밖에 안 들어간다니까. 그 코발트 얘기가 나온 게 이미 10년도 더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 코발트 그거 한번 기사에서 보고 그때 다 얘기가 돼서 연구자들은 코발트 의존도를 낮추는 쪽으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랬잖아요. 그 코발트 채취하거나 광산 채취할 때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겠다고. 그리고 6차 벤더가 흔히 이제 광산 캐는 벤더들인데 6차 벤더랑 우리가 직접 거래하겠다. 1차, 2차, 3차, 5차 다 빼고 제대로 된 가격 줘서 왜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아가지고 아이들 고사리 손을 쓰냐면 1차가 떼어먹고 2차가 떼어먹고 3차가 떼어먹고 계속 떼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100만 원을 줬는데 20만 원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거래를 하면은 한 70만 원만 줘도 되는데 그게 다 가잖아. 그러면 어린아이들 이제 안 써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 마진을 과정을 없애서 복지 유도하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발트를 부르짖을 것 같으면 스마트폰을 쓰면 안 돼. 그렇죠. 거기가 사실은 아니 자기네 스마트폰이 무슨 방식인지 어떤 양극재 방식인지도 모르고 비난하면 안 되잖아. 구반반이 왜 좋으냐? 출력 밀도가 올라간다.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도 중요하지만 이 출력 밀도가 되게 중요해요. 이 출력 밀도가 결정하는 게 뭐냐면 고출력 전기 모터에 전력을 공급할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회생제도가 얼마나 잘 받아먹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속 충전 시 얼마나 높은 전력을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다 연결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SK가 라미네이션 앤 폴딩 방식을 쓰려고 했다가 LG가 특허를 걸어놓는 바람에 Z 스태킹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분리막을 Z자로 하고 거기 사이사이에 전극을 넣는 방식으로 했는데 출력 밀도가 높은 고에너지 방식의 고성능 배터리가 이제 잘 만들어지더라. 방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기술력이 뒷받침이 된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라미네이션의 폴딩 방식이 이제 접착제가 들어가는데 접착제 부분에서 이온 반응이 잘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방해가 되니까 거기에서 고출력 열이 오르게 되면 뭐 문제가 좀 생긴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LG에서도 야 그럼 Z 스태킹 방식의 기계로 우리가 주문을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라인 지금 로또를 돌리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K 배터리는 어느 게 더 효율이 좋다 그러면 바로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구반반을 사용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 고시레이트의 고성능차를 만들기가 좋다. 그리고 고전력으로 빠르게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배터리 셀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 충전 걸기가 좋다. 그럼 이제 이렇게 돼야 돼. 아니 무슨 뭐 선수를 키울래도 하드웨어가 돼야 키우지. 그렇죠. 그러니까 박찬호를 데려가서 메이저리그에서 스타를 만든 게 하드웨어가 되니까. 되니까. 기술은 있으니까 잘 타고난 놈이 어디 없냐 해서 박찬호 선수가 스타가 된 거죠. 거기에 맞아서.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 하드웨어가 셀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박찬호 선수를 저기 아프리카로 보내면은 피지컬만 있으면 뭐 어떡해. 메이저리그 못 그렇죠. 가지. 기술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K 배터리 하드웨어를 만드는 제조사도 뛰어나고 요걸 가지고 와서 BMS를 비롯한 전력 제어를 효과적으로 잘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대전류를 다루는 엔지니어들이 솜씨가 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구반반을 갖다 준다고 해서 못해.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력 밀도, 뭐 충전 속도 올릴 수 있는데 조건이 따라요. 코발트랑 망간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발열 제어가 더 어려워집니다. 자, 나는 랍스터 갖다 주면 라면 끓일 자신 있고
고든 램지한테 주면은 세계의 요리가 나오지. 그 차이가. 그렇죠. 그런 차이예요. 그렇죠. 저도 못한다. 저도 못해. 스위칭, 투 스테이지 인버터 기술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투 스테이지 인버터를 통해서 전류량을 늘리지 않아도 스위칭을 통해서 높은 출력을 효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해줘버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인덕턴스를 높여서 효율을 잡았지만 출력도 잡아낼 수 있는 훌륭한 제어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800V 시스템에다 또 이렇게 고시 레이트에서 출력 밀도가 높은 배터리에다가 투 스테이지 인버터로 스위칭 효율까지 높여 놓으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모터를 걸어도 부담이 없는 거야. EV6GT가 77.4kW 배터리로 585마력을 내면서 그 주행거리 꼽는 건 기적이야, 그거는. 내가 처음에 아니 이게 일반 셀에 들어가는 일반 배터리 팩인가 싶었는데 맞더라고요. 같은 부품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C레이트를 어떻게 제어하지 하고 봤더니 비밀이 투 스테이지 인버터인 거예요. 스위칭을 인버터 두 개가 그냥 빵 해버리니까 얘가 인간 전압보다 더 높은 전압을 인버터에서 다뤄버려. 제어를 해버려.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전력 반도체 열이 또 무시무시한데 그렇죠. 제가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쟤 저렇게 인버터 온도 제어한다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제가 보기엔 그거 미친 거야 그거. 아니 인버터가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저거를 54, 55도로 얘네들 잘못 제어하면은 전력 반도체 막 100도까지 막 금방 올라가요. 터져요. 그러면 반도체는 한 130, 140, 150도 가면 아예 고장 나버리고 성을 잃어버리고. 예, 100도가 넘어가 버리면 애가 오락가락 한다고. 밀스펙 정도 가야 125도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막 55도, 56도 막 쥐어짜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면 야 이거는 진짜 열 제어의 무슨 장인이나 뭐 열 제어를 잘하는 뭐 외계인을 하나 잡아다 놓은 건지 아니면은 가다 놓고 그것만 시킨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벤츠 BMW에서 그동안 풀어왔단 말이에요. 뭐만 나오면 딱 나와가지고 아 우리가 이제 부럽지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또 멋있잖아. 그런 거 하다 보면은 그렇죠.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러면 뭐 다 힘들었는데 특히 뭐 이러면 간지나잖아. 이제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럴 때가 됐어. 요새는 우리가 그걸 하더라고요. 아 저번에 이거 EV9 이제 그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네네. 아 뭐 인덕턴스를 높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출력이 좀 문제가 되고 또 낮추려다 보면은 아 뭐 효율은 버려야 되고 그래서 뭐 그냥 투 스테이지로 했어요. 아니 그게 너무 쉬운 답변 같은데 네. 아니에요. 아는 사람 할 수 있으니까 쉬운 거지. 그렇지. 응? 그러니까 김연아 모르는 사람이 선수한테 힘든 거야. 트리플러 어떻게 해요? 그냥 뭐 하체 운동 많이 하고요. 네, 뭐 중심잘 잡고 돌면 되는데 그 차범근이 돌아서 빵 쳐면 돼.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너클을 보면 네. 너클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예. 굉장히 다이어트 잘 돼 있죠. 네네. 그 다음에 캘리퍼도 보니까 네. 예. 생각보다 이게 중량이 많이 나가니까 캘리퍼가 크네요. 네. 캘리퍼가 그 이쪽에 피스톤 두 개가 있고요. 네. 그냥 투피스톤짜리 같아요. 네. 차체 한번 볼까요? 어차피 커버가 다 들어가니까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실런트로 이렇게 이음새 막아놓은 거. 그러니까 이 바닥이 노출이 되는 내연기관 차보다는 네. 전기차에서는 확실히 좀 더 편한 면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다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배터리가- 배터리가 다 막아주고 있으니까. 일단 이 GFRP가 전체를 다 덮고 있고 그리고 또 이만큼 두께가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안에 배터리 두께가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보시면. 여기 보면 잘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여기. 예. 딱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파우치 방식으로 만드는 배터리인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실질적으로 뭐 아래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는 하나 야 이게 9만반이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사이즈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게 하면서 지상고도 이게 상당히 높거든. 맞아요. 우리가 이따 지상고도 네네. 측정해 볼 거예요. 네네. 그 지상고 제가 그거 하려고 CNC로 깎은 알루미늄 바를 가져왔거든요. 알루미늄 CNC로 바를 전기차 높이 측정하려고 해놓은 거거든. 17cm면 될 줄 알았는데 더 높은 게 나오네.
아 SUV인데. 그러니까. 아 왜냐면 이제 코너를 보고 그쵸. 저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때 낮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휠베이스도 길어서 21cm면은 야, 뭐 웬만하면 뭐 네. 다 가겠는데? 그죠? 네. 까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21cm가 약간 넘네. 그죠? 저기 꼬다리 21.2cm? 예, 212mm 정도 되네요. 배터리가 제일 지금 돌출된 부분까지가 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약간 이렇게 턱이 있어요. 네. 예, 거기가 턱이 가장 아래. 턱이 이렇게 앞쪽으로 있는데 가볼까요? 네. 이쪽으로 가도 21cm 이렇게 21cm 나옵니다. 이 정도면 오프로드 아주 막 험로 말고 조심해서 가면 되죠. 네, 뭐 이렇게 캠핑 캠핑 가서 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더커버가 붙잖아요? 그 언더커버를 제일 먼저 긁는 구조야. 맞아요. 네. 언더커버가 이렇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저 배터리 높이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언더커버를 북 긁어. 근데 이 언더커버 보니까 보기에도 요거 되게 싸 보이네. 요거부터 날리고 그러고 나서 안에는 보호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제 예. 그 증상을 주는 거죠. 신호를 주는 요거 거야. 조심해. 예. 조심해 하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생각을 했다. 투 스테이지 인버터가 들어가려면 모터 건선은 좀 바뀌어야 돼요. 개방형 건선이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출력이 갑작스럽게 스위칭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스테이터하고 로터 사이에 갑작스러운 열 제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방형 건선의 냉각 구조도 좀 더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오닉 5라든지 V6 모터가 똑같이 들어갔다 볼 수는 없는데 구조가 그래도 같은 하우징에서 투 스테이지 모터에 맞게 내부만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나 중국 기업이 EGMP 가져다가 EV6 GT도 분해를 해봤겠지. 분해를 해보고서 가장 이제 놀라는 부분이 그걸 거예요. 아니 인버터하고 감속기하고 모터하고 하우징이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출력이 이렇게 1.7배나 모터가 바뀌지? 이렇게 놀랐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다른 제조사들은 그렇게 되려면 모터, 인버터, 감속기를 다 바꿔야 되거든. 그렇죠. 다 바꿔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해서 안에 거에 열을 좀 더 잘 제어하면서 건선 구조 좀 바꾸고 그리고 인버터의 스위칭을 인버터 1, 인버터 2로 해서 다시 설계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겉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그놈이 그놈 같거든. 그렇죠. 중국 제조사 중에 지금 EGMP 형태를 제일 유사하게 벤치마킹한 게 지커인데요. 지커 같은 경우는 이 하우징하고 전에 우리가 분해했던 아이오닉 5의 내부 모터 구조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같더라고요. 네, 걔네들은 근데 그걸 먼저 해서 EV6 GT는 처음엔 못 보고 거기다가 고성능 모터만 달아놨는데 모터를 바꾸지 이제. 네, 투 스테이지가 안 되니까 걔네들 시속 200이 한 개고 회전수 한 개가 있어서 거기서 발열도 더 안 좋은 게 그때 저희가 놀랬던 이 미스트 방식의 그런 해소되는 아이디어를 못 했는지 그냥 열 전도에 캔 히트싱크 타입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에도 이제 열 제어에 약하니까 출력 제한이 좀 일찍 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얘가 EV6 GT의 대항마라고 하고 중국 전기차 쪽에서는 자신 있게 말하는데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좀 더 진보된 기술이 EV6 GT와 지금 EV9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타이칸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타이칸이 뭘 못 잡아냈냐면 고회전 모터를 적용을 해서 모터의 회전수와 효율만으로 감속기 걸고 그 속도를 내야 되는데 2단 변속기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효율을 못 잡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덕턴스를 높이면서 출력까지 높이는 이 제어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타이칸에 훨씬 그 EV6 GT보다 많은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주행거리가 왜 300도 안 나오냐. 그게 회생제동 역기전력이 필요한 주행 테스트 구간에서 환경부 기준에서 그렇죠. 제대로 출력과 효율을 다 못 잡는 제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항속에서 왜 잘 나오냐. 이거 얘기하면 내가 100번째 하는 것 같아. 네, 항속은 에너지 별로 쓸 필요가 없어요. 네, 관성을 저항하는 구름 저항과 공기 저항만 출력해서 보태주면 되는 거라 그렇죠. 배터리가 큰 게 깡패다. 더군다나 그 모델은 타이칸은 드래그 코에피션트 마저 좋다. 그러니까 항속에서는 잘 나온다. 그걸 근데 킬로와트당 전비로 보면 안 좋아요. 그거조차도. 그러니까요.
그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 구조 부모님 설명 좀 해주시죠. 뒤에가 로우암이 있고 네. 여기 컨트롤암이 있고 네. 위에 암이 또 있어요. 네. 근데 앞에 짧은 거 보면 네. 얘가 스포티하게 주행하라고 만든 차가 아니고 그렇지. 그게 딱 나오지. 코너를 돌아서 이게 하중이 옆으로 실리면 네. 불안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고 그렇지. 요게 보시면 부모님 설명처럼 네. 안정적인 주행감 네. 그리고 편안한 주행감에 왜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보통 네. 이 링크가 이렇게 하중을 받았을 때와 하중이 받지 않았을 때 변화가 크지 않겠구나라는 느낌을 주면 네. 이건 편안한 주행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은 하중이 눌렸을 때 마이너스 캠버로 변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많이. 일단은 예. 얘랑 비슷하잖아요. 각도가 위에 비슷해. 링크랑 아래 네. 링크랑 길이가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화가 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위에 링크도 당기는 구조까지는 아니에요. 네. 살짝 당기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코너에서 얘가 만약에 스포티한 차는 얘가 네. 하중을 받았을 때 얘가 당겨서 네. 앞을 벌려줘요. 그렇지. 그래서 코너를 소 아웃을 만들어주지. 뒤를 싹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얘는 지금 앞쪽을 보면 앞쪽이 짧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앞쪽을 당기니까 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뒤가 가능하면 미끄러지지 마. 라고 디자인 해놓은 거죠. 그리고 저렇게 되면 고속에서의 안정감도 좋아져요. 좋아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해놓은 건 잘 해놓은 거야. 왜냐면 이게 목적성에 맞는 거죠. 중량이 2.5톤이 넘어가고 일단은 그 길이가 5m에다가 휠베이스가 3.1이란 말이에요. 휠베이스 3.1에다가 중량 2.5톤 넘어가는 걸 왜 뭐하러 잘 돌려? 그러니까. 그러다가 돌아버린다고. 큰일 나. 그렇죠. 왜냐면 이게 관성 모멘트가 장난이 아니거든. 그 관성 모멘트에서 컨트롤 상실해가지고 돌면 그때 진짜 인생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들이 아는 거예요. 이거 괜히 그냥 헛멋 여기다가 실어놓고 괜히 그냥 장난질 잘 도는 것처럼 해줘봤자 나중에 큰일 난다. 위쪽에 링크도 보면 저게 사실은 그 휘어진 링크, 저 링크가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캠버로 당겨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링크인데 저것도 보면은 크게 하중 받았을 때 위를 당기는 구조가 아닌 걸로 보여요. 살짝만. 네. 살짝만 당기어서 왜냐하면 이제 마이너스 캠버를 조금 열어줘야 그렇죠. 안정감이 생기죠. 그렇지 스프링이 걸리는 이 부분 이 스프링에 잔 주파수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강성이 높아야 이 주파수를 감수해야 할 때 빨리 이 주파수 감소의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스테프니스에서 잡는 거지 스트렝스에서 잡는 게 아니거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스트렝스는 강이 최고지 탄소강이 최고인데 여기는 강도보다는 강성이 필요해서 부싱해서 빨리 요거를 상실시킬 수 있도록 빠르게 주파수를 전달을 할 수 있는 스프링이 걸리는 거는 알루미늄 합금을 썼어요. 맞게 쓴 거지. 네네. 그리고 나머지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약에 나머지 링크를 했다 그러면 저거 굉장히 굵게 가야 돼. 그럼 돈 들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가 한 2천만 원 더 받으면 다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기간도 좀 남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좀 봐주시오 하고 쓴 건데 이제 제네시스를 보면 이제 저기에서 2개 정도는 더 쓴다. 그렇지. 그럴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딱 보고 이제 현대 제네시스 연구팀이 뭐라 그랬어. 아직 여지는 남겼구나. 그래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덤비진 않았구나. 우리한테도 뭔가 이렇게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렇죠. 선 넘으면 안 됩니다. 선 넘으면 안 돼. 알루미늄 합금 꽤 그냥 너클 형상이 진짜 잘 해놨네. 이거 대중차에서 쓰는 형태가 아닌데? 이거는? 신경 썼네요. 요거는 진짜 각 잡고 만들었구나. 요거하고 로우암 쪽에 스프링 걸리는 링크하고는 프리미엄 자동차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해놨네요. 그러니까 그 스틸을 썼다는 게 그게 조금 약해 보인다고 하지만 네. 파이브링크잖아요. 지금. 파이버 그렇죠, 링크니까 또 고급차에 맞는 링크예요. 그러니까 구성은 네. 잘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프레임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크네 안에 보니까. 네네네. 엄청 크다. 그러니까 후방 추돌을 했을 때도 어느 정도 뒤에서 안쪽의 부품들도 조금 보호하면서 전반적으로 진동 주파수까지 이게 서브 프레임이 또 이 MVH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각 링크들에서 오는 진동 주파수들이 걸리는 부분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커야 이 주파수 특성들도 좀 제어를 할 수 있고 또 이쪽에 이 부싱들이나 이런 그 완충 장치들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승차감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전면 서브 프레임이나 후면 이 멤버 프레임도 되게 잘 돼 있네. 그리고 여기 보통 이제 그 일반적인 네.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가 아니면 네.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게 이 차체에 그냥 노출되고 안쪽에 있는 차체는 그냥 노출돼 있을 거다. 네. 라고 기대하기 쉬운데 다 오,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다 막혀 있어요. 막혀 있네요. 여기 안에까지 다 발라놨어. 다 막혀 있어요. 이거. 잘 해놨어. 이거는 이게 이거 진짜 프리미엄 느낌인데. 잘 해놨어. 이게 생각해보면 그리고요. 여기가 3열이잖아요. 어. 그리고 3열은 보통 이런 큰 패밀리 SUV는 아이들을 앉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충분히 안전도 안전이고 소음 대책도 잘 돼 있고 지금 뭐 승차감에 대한 대책도 잘 돼 있는 그러니까 범퍼 뒤쪽에 이런 프레임들을 만들어 놓고 멤버 쪽으로 강화해 놓고 그러니까 3열에 왜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 3열이 부실하면 저기 앉으면 그냥 사고 나면 그냥 간다. 그쵸, 그쵸. 예수님 만난다 그러는데 이것도 신경을 썼네. 이쪽에 진짜 튼튼하게 놨다. 이거 보는 순간 이거 괜찮은데? 사야 되나 지금. 큰 차 필요하면 이런 거 사면 되겠네. 큰 차가 필요하긴 한데 또 너무 크면 또 내가 좋긴 해서 스펙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기 반도체가 2년 후에 이제 바뀌고 그리고 아무래도 150kW라는 출력이 걸려서 아쉬워가지고 애매하다고 했는데 기아에서 해보시고 얘기하시죠. 보시고 하시죠. 한 이유가 있었네. 그러네요. 자신감 있을만 자신감이 했네. 있었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가격이 좀 있어요, 이 차가. 그렇죠. 가격이 좀 있으니까 잘 결정하세요. 근데 이 하부를 보고 그 구조나 쓰여져 있는 물성을 보니까 그 가격 받아도 될 만큼은 해놨네. 그러니까 이거 제값 내고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 이거는 별로 이렇게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렇다고 해서 막 해자하고 뭐 이거 사면 엄청 돈 벌고라는 느낌은 좀 그런데 비싼 가격의 전기차는 무조건 해자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려워. 그거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지금 전기차들이 다 그래요. 맞아요. 전기차들이 지금 가격이 다 비싸. 가격이 다 비싸서 무조건 해자라는 느낌을 줄 만한 전기차는 없고 그리고 이제 내연차 다 빼고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기차로 비교를 하면 그러면 얘는 독보적이죠 지금. 앞으로 2년 안에는 얘를 능가할 차는 쉽게 못 나올 거야. 나오더라도 현대에서 나오지 다른 브랜드에서는 아마 못 나올 거예요. 이걸 보고 다시 분석해서 개발하는 기간을 쳐도 2년이 넘게 걸려. 2년이 넘지 기본이. 근데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어깨 힘주면서 얘기하냐? 그러게요. 남이 한 건데. 거기서 워낙 자신감 있게 말해가지고 기억이 나. 아 그래? 그러니까 남들이 한 건데 꼭 우리가 한 것처럼 막 의시되면서 얘기하네. 그래도 국산 브랜드니까. 같은 국민이니까 한번 같이 그렇게 넘어가 주셔. 잘했네.